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강한 소매 판매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국채금리의 상승세에 또 주목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일제히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0.6%가량 하락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후퇴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가 마치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착각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여러 뉴스들이 실제로 지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반등의 기회를 찾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 확인해 보시죠. 어제도 셀 코리아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장은 크게 밀려났죠. 그동안 맞았던 것은 맞은 것도 아니다라는 듯이 어젠 정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이상 빠졌고 하락 종목 개수 보시면 상승이 72개, 코스피에는 불과했고요. 코스닥도 한 180여 개 정도였습니다. 정말 하락 종목 개수가 압도적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보시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한 매파적 발언이 시장에 충격이 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등을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시장의 압박 요소로 계속 작용하고 있죠. 거기에 홍해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남북 강경 모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기세 등등한 상황이 되자마자 지정학적 우려를 고조시킬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부분에서도 옥죄는 뉴스가 나온 것이고 여기에 정세에 대한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죠. 거기다가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촉발됐죠. 어제 이 시간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꼭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 우려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12월 소매 판매가 예상을 하회했고요. 부동산 관련 데이터도 부진했습니다. 성장률은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으나 여전히 경제 지표가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의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것이 부담이 됐죠. 경제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고요. 거기다가 어닝 시즌, 삼성전자, LG엔솔 대형주 실적 이후에 시장은 실적에 대한 추정을 낮추고 있고 지수 추정도 같이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거기다 미국에서 금융주들이 실적을 내놨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보수적 언급 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도 같이 낮아졌죠. 이런 이슈 등이 맞물려서 시장은 내려갔고 특히나 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환율을 자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려 12원이나 급등했어요. 최근에 계속된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안 그래도 시장에서는 기관 매도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었는데 환율의 상승, 기계적으로라도 외국인의 매도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매도하면서 어제 통신업종을 제외하고 코스피 내 모든 업종이 빠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장에 등장했던 시장의 하락 이유였고요. 좀 더 자세히들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주요 섹터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락에 나름 타당한 이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 충격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섹터 대비는 견조하지만요. 반도체 내 테마들도 단기 상승 부담, 연말부터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이 매물 출회로 이어지고 있고요. 2차 전지와 신재생 쪽도 부진하죠. 트럼프 경선 압승의 부담도 안고 있고 테슬라와 비아디 등의 업체들 가격 인하, 결국에는 수요 부진을 또다시 확인받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터넷 어제 빠졌는데 고금리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부담감도 영향을 줬을 거고요. 중국의 실망감은 화학과 철강에 계속해서 주가 하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갈만한 섹터들이 가주지 못하다 보니까 해지성 성격의 종목들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걸 몇 날 며칠 보여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등 영향권 종목들이요. 어제도 여지 없었습니다. 에너지, 방위산업, 해상, 물류 쪽의 종목군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어제 박앵커의 새벽신문에서 혹시나 하고 짚었던 내용들이 장중에 갈 곳 없는 돈들을 이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쪽 종목들은 사실 지정학 이슈가 어떻게 바뀌느냐 뉴스 하나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세 반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뚜렷하게 뭔가 실적이나 본질적인 내용을 갖고 올라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해운 쪽에 흥하해운이 올해 들어 무려 80%나 올랐습니다. 홍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올랐다인데 정작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이 컨테이너선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통 주식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올라간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동에 대비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국 증시 뭐 빠지는 거 그래.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좀 흔들리니까 그렇다 치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빠질까? 이런 얘기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한국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가에 대해서 좀 이유들을 찾아봤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차이나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상황이 좋지 못하죠. 부채 리스크, 성장의 한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 공급망 리스크 있고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업률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어제 지표 발표를 좀 추적하자라는 거였고요. 어제 나온 지표는 부진했죠.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무금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뚜렷한 정책으로 화답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MLF 금리 동결 이후 시장에서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낮춰 잡았습니다. 강한 부양책이 왜 안 나올까를 또 질문하게 되죠. 지금 시진핑 주석 3연임입니다.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성과를 그럼 어디서 찾아올 것인가를 추적해 볼 때 KB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중국으로, 그러니까 대만과의 문제가 더 불거질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 패권 싸움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중국에서는 보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만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던가 아니면 미국의 승리 혹은 미국과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여주든가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싸우려면 기존 정책처럼 인프라에 투자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돈이 있으면 기술 투자에 집중하니 인프라 투자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름 좀 타당하다 생각돼서 그 내용을 같이 전해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부양책 기대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중화권 증시 전반이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어제 이만큼 빠졌더라고요. 이런 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얘네보단 낫다 이렇게 위안을 삼아야 될까요? 이쪽은 연말 랠리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새해 벽두부터 더 심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 YTD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홍콩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코스피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적 하나라도 기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2월 이제 중국 춘절 있고 3월은 또 양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을지 중국에 대해서는 요 일정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홍콩과 한국이 같이 급락하고 원화가 절하된다 이것을 두고 외국인이 아시아 쪽에서 자금을 빼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장이 부진한 첫 번째 이유 차이나 리스크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 이탈 등을 꼽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 가겠습니다. 바로 트럼프 리스크인데요. 11월이 대선이니까 이제 중순 하반기쯤 돼서 이걸 생각할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중국장 내렸지? 내가 압승해서 그래 라는 코멘트입니다. 정말 트럼프답다라는 느낌이었고요. 과거에 인플레와 금리가 올라갈 때 공화당이 힘을 얻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또한 또 KB의 자료인데 과거 그러니까 공화당은 빨간 쪽이고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이 표를 놓고 봤을 때 주요 금리 상승기 때는 언제나 민주당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좀 잃게 되고 공화당으로 정권이 전환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공화당의 정권 전환 후에 는 금리 안정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바이든의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쪽으로 점점 더 민심이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겠죠. 자, 트럼프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득표율 51% 기록하면서 압승을 나타냈죠. 당선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추정해 봐야 될 텐데 금리 인하 정책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고 IRA 보조금을 축소할 수 있고 중국에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중국에 강경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동아시아 지정 확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중국의 익스포저가 큰 한국은 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장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두 번째 이유 트럼프 리스크를 꼽아봤고요. 또 하나 메리츠에서는 이런 시각을 내놓고 있네요. 코스피가 1월에 8% 이상 밀렸는데 이것은 선진국 내에서 일본으로 리밸런싱이 되는 그 과정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장 대비 일본장이 매력적이다라는 건데요. 일본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고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주로 해외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이죠. 개인 참여가 낮은 시장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고 이것은 해외 투자자들을 유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밸런싱 과정에서 다른 아시아권의 자금을 빼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래서 코스피가 유독 빠졌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본의 이런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우리도 좀 벤치마킹하는 느낌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어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확정 이슈가 있었고요. 증권거래세 이슈나 IS의 납입 한도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등의 뉴스도 들려왔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 뉴스가 눈에 띄었어요. PBR 관련 뉴스인데요. 일본의 이 주주 환원 강화 정책이 일본 거래소가 PBR 1배 미만 기업 박멸 계획을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을 자극한다라는 건데 우리도 어제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저 PBR 기업 상향 방법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운용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평균 PBR을 4배로 끌어올린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PBR이 1배 미만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기업의 저평가를 거론하는데요. 이것은 기업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에 있는 종목 43% 이상이 PBR 1배 미만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PBR 1배 미만 기업들을 주주 환원 등으로 기업 가치를 올릴 만한 내용을 독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PBR 종목들도 봐야 한다, 뭐 이런 시각도 나왔는데 대표적인 저 PBR 종목들 들여다봤을 때 유통 쪽이 꽤 많이 눈에 띕니다. 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 등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마트, 신세계는 어제 나란히 역사적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저 PBR 기업들 주주가치 재고 정책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할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떨어진 종목들 강하게 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은 남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시장에는 우호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서 이 내용들에 좀 반응을 할 수 있을지 기대 요소를 좀 체크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듯 정말 저 PBR 종목까지 갈 만큼 반등 재료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반등 재료는 있어요. 바로 많이 빠졌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새해 첫날 상승하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요날 하루 0.4% 오르긴 했는데 이건 삼성전자 빼고 보면 사실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10일 거래 연속해서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수준의 흐름이 계속됐다라는 것, 낙폭 과대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낙폭 과대의 증거들인데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찍고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크게 뚫고 내려갈 경우 하락 추세로 전환되느냐라고 합니다.
이 부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ADR이 보통 75 미만이면 과매도 얘기하는데 73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 상대 강도 지수가 30 미만이면은 과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3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라는 것이 재료가 돼서 언제든지 또 저가 매수, 반등 이렇게 연결될 여지는 있겠죠. 그 타이밍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당장 오늘일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지요. 일단 시장에서는 과한 하락 자체가 반등 재료다라는 시각도 있고 빠른 반등 지금은 조금 어렵다. 다음 실적 그러니까 1분기 실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다음번에 이제 쏟아지는 시기는 4월일 테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욕장으로 갑니다. 매파 월러이사의 발언과 유럽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유럽에서도 매파적 발언 등이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한 점 뉴욕장에 당연히 부담이 됐죠. 또 금리를 자극한 데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12월에 소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12월 소매 판매가 11월 대비 상승폭을 확대하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미국 경기 좋구나. 이 정도 돈 쓸 만큼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금리를 또다시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있었는데 별 내용은 없었다 정도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요. 견조한 소매 판매는 금리 인하 기대를 또 후퇴시켰고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에서는 계속 변동성 요인이죠. 공화당 후보 지지율이 지금의 현직 대통령보다 계속 높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쪽을 당연 압박할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업황 둔화 이슈와 같이 맞물리면서 전기차 쪽 부진합니다. 테슬라가 또 추가 하락을 기록했네요. 유럽에서도 중국에 이어 가격을 낮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의결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확보 안 되면 따로 회사 밖에서 AI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또 살짝 더 분쟁을 일으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앨범알도 EV 수요 감소하고 인력 감축하겠다라는 소식을 꺼내놓으면서 4% 이상 빠졌어요. 리튬 수요보다 공급이나 재고가 많다라는 부담감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도 부진했는데 솔라엣지가 올해 들어서 20% 넘게 빠졌는데 오늘 또 추가 하락 6% 이상의 급락 진행됐습니다. 성장 둔화가 지속된다라며 바클레이즈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낸 것도 한몫을 했네요. 자, 전기차 아픕니다. 테슬라가 이 중국 유럽 쪽 가격 낮췄고 테슬라가 혹한의 방전과 견인되고 있다 이런 뉴스 등 좀 좋지 않은 뉴스 등이 자꾸 보도되면서 영향권에 들고 있죠.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모두 빠졌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니오, 샤오퐁 등의 종목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리튬 쪽의 앨범알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쪽 시세 조금 유독 부진했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월가에서 빅테크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 아닐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 체크만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은 애플 혈중산소 센서식의 판매 금지 이슈 어제 전해드린 내용인데 그 내용 영향권에 들면서 애플도 또 하락했고요. 신재생 쪽은 트럼프 기세에 좀 부담되는 모습 보입니다. 자, 반면에 바론스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다면 어디가 좋을까 초점을 맞춰봤는데 트럼프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키다 보니까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고 트럼프는 금융 쪽의 규제를 좀 느슨하게 하는 걸 원한다. 그래서 방산과 지방은행 쪽이 좀 좋을 수 있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인지는 모르는데 기분 탓인지 이제 지역은행 쪽이나 혹은 방산 쪽이 덜 빠졌다라는 느낌도 살짝 있기도 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뉴욕장 분위기였고요. 새벽이었죠. 갤럭시 S24가 등장했습니다. 시장의 평가가 어떨지 궁금한데 다른 카메라나 이런 내용이야 그렇다 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디바이스 AI를 첫 탑재했기 때문에 실시간 통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었죠. 통화 중에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고 메시지도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고 그리고 6개 주요 채팅 어플에서도 실시간 번역이 가능하다. 외국인과 쉽게 채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 등이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내용을 좀 취합해 봤을 때 전반적인 궤를 같이 하는 것은 뭐 영어 공부할 필요 없겠다. 뭐 한국인들은 언제나 영어 공부 압박이 있죠. 그리고 프리토킹 이제 이걸로 오케이 되는 거 아니냐. 해외여행 가기 편하겠다. 좀 긍정의 반응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관련한 내용으로 인해서 연말부터 잘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빠질 때 좀 덜 빠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세론으로 작용하게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주문형 반도체 쪽이나 IP, 디자인 하우스 쪽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엄청나게 엣지 디바이스 수요를 자극하게 된다면 MLCC 카메라 부품 이런 쪽도 갈 여지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시장의 답을 한번 기다려 보시죠. 자, 박앵커의 새벽신문, 요즘 원전 뉴스 자주 나오네요.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는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요. 다보스에서 33년 만에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단독 뉴스입니다. 주의하시면서 원전 4기 추가 확정이 됐다. 이 2기는 신규 부지에 짓는다라는 뉴스 등도 있었습니다. 원전과 송배전 쪽이 영향을 받을 만한 내용이죠. 일단 체크해 놓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트너에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내놨습니다. 클라우드 관련주로 이 정도만 살짝 적어봤습니다. 또 다른 뉴스로는 실적 쪽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세계적인 미용기기 업체 인모드가 실적을 내놨는데 잠정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장이 거의 다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인모드는 1.4% 상승했죠. 국내에서도 하이로닉 실적이 괜찮았어요. 이제 흑자 전환 소식을 전했는데 미용 의료기기 쪽이 조금 관심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어제 장 마감 이후 진에어에서 실적 내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컨센 대비도 50% 상회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반응 여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LNF가 코스닥 상장 폐지 소식 전했죠. 이제 1월 29일에 코스피 상장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여러 뉴스들에 따라서 오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시장의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준비해 봤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이쪽에 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의 자리는 또 매수가 가능한 타이밍인지 오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먼저 현지 시간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 그러니까 공화당 첫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의 득표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압도적인 이제 승리가 예상된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죠. 이 신재생 쪽이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에 많이 또 상승세를 나타냈던 쪽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고집했고 이런 IRA 관련해서 역사상 최대 증세다라는 비판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그 가정을 했을 때 IRA가 폐기되거나 혹은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리 인하의 속도에도 좀 늦춰질 것이다, 제동이 걸릴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들이 쭉 밀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시세가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할 정도로 좋지 않았고요. 어제장에서도 대표적인 종목들이 10% 가까운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인수 결의, 그리고 이 가문 안에서도 싸움이 좀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그동안에는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우리가 성장세를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또 이슈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리포트 나왔고요. 한미그룹에서는 장차남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남매의 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뉴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대해서는 미국의 대선이 정말 중요한 이슈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 되겠죠.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는 3월 5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총 16곳에서 경선이 펼쳐지는데 미국의 대선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맥을 못 추리고 있는데 국내만 이런 게 아니죠. 글로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밤에도 이렇게 쭉 밀렸고요. 올해 들어서도 주가가 지금 1월에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트 보셔도 많이 지금 꺾여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미국의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태양광의 패널 설치 보조금을 75%가량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 태양광의 패널 설치 건수도 같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태양광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 스테드나 베스타스, 지멘스 에너지 등등의 종목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도 올해 시세가 좋지 않았는데 글로벌은 상당히 더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해서 가치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종목을 꼽고 있더라고요. 한화솔루션과 CS윈드가 될 텐데 한화솔루션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태양광의 패널을 공급하겠다라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32년까지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했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태양광 산업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수했던 블라트가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에 따라서 미국의 법인인 베스타스의 수주 증가까지 전망하면서 그래도 시각은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괜찮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가량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지금 AMPC의 도입으로 인해서 그래도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CS윈드는 흑자 전환, 대폭 이제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해서 국민연금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주에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솔루션과 CS윈드에 대해서 보유 비율이 기존 대비해서 높아졌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DS증권에서는 4분기에 풍력 기업들의 실적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태양광은 우하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지금 주요 기업들 커버를 하고 있는 쪽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 관련해서는 영업이익은 600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7% 증가한 수치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CS윈드와 CS베어링의 실적이 가장 크게 개선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서 주가 반등이 될 테고 지금부터는 이제 수주와 실적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태양광 쪽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우하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실적 감소폭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N타입 모듈로의 빠른 생산이 좀 중요한 해다 이러한 얘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글로벌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신규 설치 전망을 보시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국내 해상 풍력 시장이 개화되는 것은 맞지만 SK 오션플랜트 같은 종목들 예전에도 브리핑하면서 얘기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워낙에 이 가격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저가 공세를 한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얻는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웨이퍼의 크기가 확대되면서 모듈이나 셀 크기도 동반 확대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밀렸는데요. 지금의 자리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투자 전략부터 업종 내에서 탑픽까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가나 두 개 정도 준비해봤는데요. 오랜만에 또 금값 관련주들 준비해봤습니다. 국내 금값 추이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금 가격을 지금 역대 최고치 경신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달러와는 이제 반비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고요. 국내 소매 기준으로 봤을 때 한돈이 지금 40만 원을 돌파했고 월별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올해 들어서 시세가 괜찮더라고요. 엘컴텍은 올해 들어서 16%가량 올라갔고요. IT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디지털 자산이나 STO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라는 뉴스도 전해지면서 최근에 또 좋은 모습 나타냅니다. 1년 동안은 87%나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금현물 ETF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달 들어서만 개인들이 44억 원어치를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새로운 ETF 하나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금 채굴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오늘 상장 앞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값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증권가의 시각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2, 3분기 내에는 추세적인 상승이 전망된다. 20%가량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쪽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가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늦추지 말자라는 이야기 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가나 안 가나입니다. 저출산 정책 수혜주들 올해 들어서 괜찮은 시세 보이고 있는데 어제 시간외에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로투세븐과 아가방 컴퍼니가 나란히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꿈비나 삼성출판사 등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라갔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배우자의 1개월 출산 휴가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기존의 10일에서 1개월 정도로 늘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오늘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데 모두 다 저출산, 저출생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외에서 올랐던 부분이 오늘 정규장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까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모두 다뤄봤습니다. 시장에 궁금했던 내용들 오늘 정리했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 진만쌤에게 토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지수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안타증권에서 시장에 대해서 분분한 낙화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영기 시인의 낙화 끝자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약간 분분한 낙화 때문에 내 계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장인데요.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네, 어려웠습니다. 사실 어려웠던 부분들이 어제 좀 지켜줘야 될 자리들이 결국에 이탈이 되면서 또 여기 언제까지 또 밀리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밀린 건 밀린 거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코스닥은 그래도 한 2, 3포인트 정도 밑으로만 빠지면 그래도 다음 지지선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이제 매번 그랬듯이 사실 이제 이 역사도 반복됐고요. 이제 매번 그랬듯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되면서 이제 북한도 난리치고 그다음에 중국도 계속 지금 이제 중국 지수도 안 좋고 그다음에 홍해 쪽에서는 계속 치고받고 하고 이런 모든 악재들이 한국 시장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지수 밀린 것에 대비해서 종목은 그래도 또 의외로 또 견고한 종목이 좀 있는 게 맞는데 사실 이런 부분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물론 안 좋게 이야기가 되어서 안 좋고 좀 회지가 된 부분들이 있지만 종목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수 선물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의 취약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밀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많이 밀렸기면 두 가지입니다. 버티느냐 아니면 교체를 하느냐. 두 가지 갈래길에 좀 있는데 지금은 굳이 과매도권에서는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과매도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내 종목이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일단 갖고 계신 종목들이 대부분 기술주 안에서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도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주가 매수도 이제 다 끝내놨고 이제 좀 시간에 맡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결국에 올 사이클에 좀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좋을 거고 삼성전자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쪽도 지금 사실 주가가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하방도 또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쪽의 수요 수치인가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또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 쪽의 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2, 3분기 혹은 1분기,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하면서 저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해놓고 시간에 좀 맡기면서 그냥 이제 뭐 커피 한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번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그 눈 뜨고 이제 쳐다보시면 스트레스 받으시기 때문에 사두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에 맡길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서 그 낙화 시에도 결국에는 결별은 내적 성숙을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시기를 좀 대응이 성숙해지는 시기로 받아들여 보자. 이런 얘기를 어제부터 출연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으로서는 과매도권에서 매도 대응보다는 잘 버텨서 어떻게 전략을 해 나가는가가 중요한데 멘탈 관리라는 거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얘기해봤고요. 그거 하나 짚고 갈게요. 지금 전쟁 혹은 갈등 영향권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시세를 냅니다. 물류, 해운, 뭐 식량, 에너지 이런 쪽 방산까지도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사실 단기 트레이딩의 요소의 재료로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사실 여기 트레이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 가치적 투자로 이야기하기엔 그렇죠. 조금 어렵죠. 이미 네.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돌려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제 이제 약간 저녁 오후 정도에 덜 오른 섹터 찾아보니까 식량과 그다음에 휘토류 관련주들이 좀 덜 올랐는데 식량, 휘토류. 식량이 또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올라고 휘토류 관련주도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 미국 어느 정도 좀 개표 이야기 나오면서 휘토류 관련주들은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휘토류 관련주들은 한 번에 다 사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놨다가 한 번 정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 15%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 그렇게 매도하시는 전략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거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관련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로 등락폭이 거셉니다. 매일 이런 이제 섹터를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루 종일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 안 되면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휘토류 관련주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을 꼭 파악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단기 트레이딩에 좀 적합한 종목들이 지금 워낙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그쪽에 두시긴 하는데 그것은 당일 대응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인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장기 전략을 위해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자 이 얘기입니다. 저희 ASR 거 하나 또 짚고 가죠. 엔캠이 많이 올라서 저희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엔캠이 어제도 그 장에서도 강했는데 어떻습니까? 엔캠 이제는 이익 실현할까요? 조금 더 보죠. 지금 이제 좀 더요? 이렇게 좀 시장을 거스르면서 올라갔다는 거는 시장에서 불이 붙었을 때 여러 가지 긍정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2차 전지 관련 대장주들 지금 ETF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패시브 ETF들은 이제 매번 이 분기마다 종목 교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면은 이런 패시브 자금들의 수급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만 4천 원이네요. 13만 원 정도까지 목표를 잡아보시면서 제가 그래도 이제 뭐 리튬 관련주들의 일부 흐름 혹은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내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서 조금 더 상승을 좀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평균 나가가 좋다라고 하면 지금 굳이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다음 하나의 더 파동을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캠에 대해서 사실 이제 좀 이익 실현 해봅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엔캠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보유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시장이 이러니까 저희가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혹은 바이오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시장에서 과연 막 하락한 여러 섹터들 중에 대응이 가능한 섹터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지 그걸로 질문을 드리려고요. 네, 세 가지 꼽으라고 해서 이제 꼽아가지고 왔는데 일단 네. 뭐 반도체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두고서 묵혀두는 시간입니다. 사실 뭐 이제 CXA 관련주들이라든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군들 내에서는 당일 대응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뭐 사실 HBM 쪽 혹은 이제 후공정, 전공정 업체들 혹은 이제 반도체 대장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뒀으면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하루하루 1위 하지 말고요. 모아놨다라고 하면은 보시면 어느 적정 수준의 하락은 방어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도체 관련주 보시게 되면은 테마성 이슈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사실 하루하루 좀 급등락이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일 대응이 필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외형적으로 성장, 디램이나 낸드 쪽까지 같이 보는 여러 가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두고 그냥 이제 눈 딱 감고 조금 더 시간에 맡겨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2차 전지입니다. 사실 이제 단기 트레이딩의 요소는 2차 전지가 훨씬 더 매력도가 큽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대형주들도 하루에 7, 8%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2차 전지고 그 이유는 당연히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ETF들이 워낙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패시브 수급들이 같이 유입이 되면서 훨씬 더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수 반등을 노리고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트레이딩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도체보다 오히려 2차 전지 쪽의 탄력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의 요소로는 2차 전지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다만 대세 상승은 저는 아직 지금보다는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한 6월, 7월 정도까지 갔었을 때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들은 단기 트레이딩 요소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또 고민하다가 이제 엔터 쪽이 좀 많이 밀려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 엔터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 성장 둔화 때문에 하락기 폭이 좀 깊어지던 요소들이 많은데 결국에 또 이제 성수기죠. 여름 이제 봄 오고 여름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다음 파동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 대장주 잡고 계신 분들께서는 손절보다는 일단은 먼저 반도체 2차 전지 하다가 한 3, 4월 정도 갔었을 때 그때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 낮추는 전략 쓰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름 시즌 맞춰서 다시 한번 다음 파동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전히 이제 엔터 쪽의 수요는 단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터 쪽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돋볼 만한 섹터들을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 저희 앞서 수정 앵커 브리핑해 줬다시피 지금 금리가 높은 채로 계속될 거야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또 신재생 쪽에서 흔들림이 나옵니다. 거기에 트럼프 이슈도 있고요. 신재생 쪽의 하락에 대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과하고 마찬가지로 신재생도 이제 올해 6월 정도 해서 이제 빅사이클이 한번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사실 좀 너무나 좀 과한 낙폭 그동안 잘 버텼기 때문에 잘 버텼으니까 조금 더 하락이 좀 깊게 나타났다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좀 우호적인 우위를 지휘하고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이번 낙폭 때 한 번 정도 담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과 CS 윈드 말씀을 드리면서 두 종목은 이제 지금 조금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장기 투자로 보시는 게 올해 한 번 정도 이제 6월, 7월, 8월 정도의 대치세 한번 분출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 낙폭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추가 매수 한번 여러분들이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악재들로 있었던 부분들이 결국에 악재가 아니게 된다라고 하면 그 주식에 대해서 하락 부분을 되돌림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 뭐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IRA 법안이 완전히 폐기가 되려면은 정말로 이제 공화당이 압승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었을 때는 일단은 뭐 내가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그냥 뭐 시간에 맡기면은 알아서 이제 실적 모멘텀 따라서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현금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시고 이전에 이미 물려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낙폭을 한번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올 사이클을 좀 기다리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올 사이클을 기다린다.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면 그래도 견디는 데 힘이 되겠죠. 말씀 주신 종목들과 내용들 복귀해 가겠습니다. 자, 이제 진만스픽 열어보겠습니다. 당뇨 비만 관련 바이오 기업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일라이릴리였나? 세계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약을 다 판매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들렸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도 이제 한 번 정도 다뤄드리게 되면은 재료가 얼마만큼 빨리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혹은 이제 얼마만큼 자주 언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시세가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 당뇨와 비만, 우리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제 섹터 안에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사이클이 빨리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언급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등 시 강하게 이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센스와 그 다음에 이제 당뇨 쪽에 아이센스와 그 다음에 비만 쪽에 펩트론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JP모건 헬스케어 마무리가 되고 바이오 쪽 수급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정한 이제 하단부에서 지금 좋은 이제 매수 기회를 삼아 보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트레이딩 요소 혹은 이제 스윙 관점에서 한 다음 주 정도까지 봤었을 때 한 10% 정도의 상승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 펩트론 기억해 보겠습니다. 많은 종목들과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고요. 저출산 관련주 하나만 코멘트 듣고 싶어요. 이제 어제 저출산에 대한 모멘텀을 자극할 내용들이 다 나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좀 반응을 보일까요? 시간 외에선 이미 올랐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제 상한가 나오는 이제 종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시세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오늘 지수 반등이 나왔었을 때 이런 수급 뺏김의 요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저출산 관련도 사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냥 테마주 이슈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관련주들의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 후발주들의 이제 키 맞추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만 또 상한가를 못 가게 되면은 오늘 이제 오전장에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서 윗골이 달고 내려오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 뭐 꿈비라든지 가장 탄력적으로 오르는 기업들이 아가마 컴퍼니 이제 매번 이제 강했던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후발주자들이 충분히 으쌰으쌰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단 오전에 뭐 내가 플러스 전환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도하는 포지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엄청 강했던 이들 종목들 장중 대응 어떻게 할지 장전에 한번 수립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진맛쌤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